자, 차트를 잠깐 좀 보시면 어차피 우리가 이제 어떤 상품을 분석을 하고 시장을 분석할 때는 기본적 분석과 기술적 분석 두 가지를 이제 다 놓고 봐야 되는데 기본적 분석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일단은 펜은 다 나와 있습니다. 그 강도와 시기 이런 것만 일단 좀 조절이 될 것 같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전저점을 우리가 그 낮에 깼습니다. 낮에 전제점을 좀 낮에 깼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우리 뉴욕장 개장하고 30분 전에 개장했죠. 뉴욕장 개장하고 깼으면은 밑으로 더 내려갈 일단 공산이 좀 컸는데 지금 일단 그 전에 낮에 깼습니다. 낮에 깼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공방이 많이 될 것 같다. 시장의 큰 그림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일단 하락장입니다. 2022년부터 나스닥은 하락장의 기조 속에 조금씩 반등하는 것은 기술적 반등을 일단은 보셔라. 눌림이죠. 하락장 속에 상승에 대한 눌림 이렇게 일단은 체크를 하시면 되겠고요. 지금 데드크로스 3파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자리, 여기 두 번째 자리, 세 번째 자리. 데드크로스 3파 후에 전저점을 두 번이나 깼습니다. 이렇게 두 번이나 일단은 깼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단은 가격이 리셋 한번 다시 돼야 된다라고 제가 좀 설명을 드리고 싶고 심리적 저항선이라는 게 몇 가지가 있죠. 우리 13,000대, 뭐 12,000대, 11,000대, 만대까지 만대가 가장 강력한 심리적 저항선이라고 일단은 보시면 13,000대인 심리적 저항선이 일단은 깨졌기 때문에 자 오늘이랑 내일 일단 본다라고 하면 오늘 만약에 양봉이 나오는 것은 기술적 반등이 일단 보이고요. 자 내일이 일단은 중요한데 내일 일단 중요합니다. 우리가 항상 시장은 어떻게 보셔야 된다? 객관적으로 일단은 보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이런 게 있죠. 시장 참여자, 제가 말씀드리는 시장 참여자가 그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에 따라서 우리는 그쪽으로 일단은 추세를 가면 됩니다. 금리 인상을 한다라고 하면 일단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안 좋게 흘러가는 게 다반사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적 분석 그리고 기술적 분석으로는 여러분들 매도 포지션을 일단은 보시는 게 낫고요. 단 한 가지 조금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시면서 생각하셔야 되는 게 이 불확실성이라는 게 굉장히 조금 높습니다. 요즘 장에서는. 자, 그래서 우리가 이미 알려진 재료가 알려진 만큼 발표가 되면 불확실성이 제거됐다라는 의미에서 수요일 정도에 목요일 새벽이죠. 목요일 새벽 시장이 한 차례 정도 좀 폭등을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일단은 좀 상기를 해두시고 큰 프레임은 여러분 매도 포지션 보시는 거 그리고 목요일 새벽입니다. 목요일 새벽에 나온 재료들, 나온 카드들로 FOMC 그렇게 결정이 된다라고 하면 시장은 한 번 정도 폭등을 할 수 있다. 단기의 기술적 반등이라고 제가 좀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폭등을 할 수 있다. 14,000 언저리까지 일단은 좀 그렇게 갈 수 있다라는 것만 여러분들이 체크를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 프레임은 역시 대세 하락장이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오늘 관망든 이유는 뭐냐면 분봉 보시면 굉장히 좀 많이 흔들 겁니다. 오늘 제 예상은 기술적 반등으로 일단은 매수 쪽으로 짧게 보시는 게 굉장히 좀 좋을 것 같기는 한데 어차피 오늘 내일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 조금 시장 상황을 보시면서 매수든 매도든 사실 짧게 대응을 하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그렇지 않고 조금 관망을 하시는 것도 한 이틀 정도 관망하시는 것도 괜찮을 거라고 보여집니다. 네, 지수 여기까지입니다. 네, 나스닥 살펴봤습니다. 지금 나스닥 흐름에 대해서 짚어주셨는데 이어서 또 국내 선물 그리고 오늘 굉장히 큰 폭으로 떨어졌었던 항생도 같이 짚어주시면 좋을 것 같거든요. 네네. 네, 한번 보시죠. 항생 일단은 보도록 할게요. 네. 항생은 차트하고 PPT 자료 같이 조금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항생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 쭉 보시면 네, 오늘 왜 이렇게 많이 빠진 걸까요? 네네. 그것도 이제 그 제가 네. 1월 달에 말씀드린 어떤 중국의 2022년 경제 정책을 일단 보면 사실 네. 한눈에 딱 보실 수가 있거든요. 네. 차트를 일단 조금 보도록 할게요. 네. 자, 18,134포인트입니다. 제가 며칠 전에 방송에서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낯선 그런 지수입니다. 낯선 지수고요. 요거를 쭉 한번 늘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네. 자, 2016년까지 가야 됩니다. 2016년에 지금 18,037포인트입니다. 어차피 보정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조금의
지수 차이는 있을지언정 거의 뭐 비슷합니다. 뭐 100틱, 200틱 차이니까 그냥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지금 오늘 하방, 오늘 최저점에서 2016년, 6년 전이네요. 6년 전 가격이 100틱밖에 일단은 차이가 안 난다는 겁니다. 100틱밖에 차이가 안 난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항생 같은 경우에는 지금 야간장 아까 6시 15분에 시작을 해서 지금 야간장 같은 경우에는 소폭 상승을 일단은 좀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여기에서는 일단 두 가지 시나리오가 올 수가 있겠죠. 자, 최저점이 2016년 최저점을 일단은 지지를 한다라고 하면 소폭의 반등, 소폭의 기술적 반등이 일단은 있을 것이다. 단 여러분들이 항상 시장의 큰 그림을 보셔야 된다. 프레임은 크게 잡으셔야 된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죠. 시장의 큰 그림은 뭡니까? 매도장입니다. 여러분, 매도 포지션 장이고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한 5,000틱 떨어졌는데 한 500틱 정도 오른다라고 하는 건 뭡니까? 매수 쪽으로의 턴어라운드는 아니죠, 여러분. 기술적 반등입니다, 그냥.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계속적으로 큰 그림은 매도 쪽으로 일단 가져가시는 게 좋다. 자, 2016년 최저점이 지금 100틱 정도밖에 안 남았습니다. 100틱 정도밖에 안 남았고요. 그러면 우리가 또 뭘 봐야 되겠습니까? 더 늘려봐야 되겠죠. 더 늘려보면 일단 여기까지 늘려야 됩니다. 2011년이네요. 2011년입니다. 16,146포인트입니다. 실질적으로 오늘 최저점에서 2,000포인트 정도가 2,000포인트 2,000틱이죠. 2,000틱밖에 지금 갭이 없습니다. 여러분. 2,000틱 같은 경우에는 그냥 하루 만에 갑니다. 항생 같은 경우에는 하루 만에 가기 때문에 물론 지금 보면 2016년도의 포인트에 거의 다다랐기 때문에 눌림 조정은 조금 줄 거라고 보는데요. 한 2,000포인트까지 눌림 조정을 일단 조금 줄 거라고는 보이는데 그래도 보다 큰 프레임은 하락장으로 보시고 16,000 초반대까지 일단은 열어두시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에 더해서 오늘 PPT 자료로 나스닥 항생 국내 선물 코스피까지 일단 조금 점검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좋습니다. 네. 자, 제가 오늘 이제 톡방, 우리 노란 네. 톡방에도 올라왔는데, 네네. 일단은 제가 작년 9월부터 지속적으로 코스피 시장 그리고 국내 선물 시장, 특히나 항생 시장 매도 포지션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렸고, 작년 10월, 11월 나스닥 그리고 뭐 S&P, 미니 다우존스 지수까지 해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침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매도장을 일단은 제가 말씀을 드렸죠. 시장은 큰 그림을 보셔야 되고 패턴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 그 패턴은 저희가 알려드리는 이 신세계 리턴즈에서 알려드리는 방송만 들으셔도 거의 반절 이상은 채워질 거라고 일단은 제가 확신을 합니다. 자, 중국 공작 회의를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렸어요. 근데 오늘 노란 톡방에 보니까 새로 들어오시는 시청자분들도 많으셔서 제가 그러면 어떻게 이 시장, 항생 시장을 2달 전에 그리고 작년 12월 그리고 작년 9월에 어떻게 전망을 했고 지수를 어떻게 맞췄는지에 관해서 일단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자, 1월 달에 들으셨던 분들은 조금 어려우셨을 텐데 오늘 제가 예습 겸 PPT 자료 올려드렸죠. 그거랑 대동소이합니다. 자, 중국 시장은요, 여러분 무조건 짚고 가셔야 되는 그런 시장입니다. 그렇죠? 자, 중국 중앙경제공작회의라는 게 일단은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 자, 한 해를 마감하고 그 다음 해에 어떤 경제 정책을 쓸 것인지 중국에서 1년에 한 번씩 회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제 공작 회의를 제가 올해 초에 스페셜 방송으로 2주간 일단은 설명을 쭉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네. 결론적으로는 그거였습니다. 중국의 규제로 인해서 중국 경제와 홍콩 경제는 2022년 최소한 상반기 아니면 1년 동안 굉장히 어려워질 것이다라고 제가 일단은 예고를 드린 바가 있고요. 이렇기 때문에 중국에서는 밑에도 나가지만 금리 동결이라든가 아니면 금리를 낮추면서 돈을 푸는 계속적으로
세계 여러 나라들이 인플레이션으로 지금 굉장히 걱정을 하고 있는데 오히려 중국을 돈을 푸는 이런 정책을 쓰고 있습니다. 그만큼 경제가 굉장히 가라앉았다라는 얘기죠. 경제공작회의에서 무슨 얘기가 나왔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 제가 올해 1월 달에 여러분들한테 생방송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간단히 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경제공작회의에서 다뤘던 내용은 뭐냐면요. 자, 여기 보시면 빨간 박스만 제가 조금 체크를 해드릴게요. 자, 반독점법이라는 거를 신설을 했고요. 데이터 보안법. 그러니까 데이터 보안법 하시면 여러분들 딱 느낌이 오시죠? 어떤 데이터를 국가에서 일단은 관리를 하는 겁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같은 거 국가에서 다 컨트롤을 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근데 여러분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제가 알리바바에 관한 알리바바나 텐센트에 관한 대표적인 기업들을 여러분들께 이제 설명을 좀 드렸죠. 자, 어떤 데이터를 보완하는데 어떤 회사에서 데이터를 보완을 합니다. 그 데이터를 이용해서 영업을 하죠. 영업을 해서 뭐 상품을 팔고 거기에서 매출을 올리고 기업의 매출이 되고요. 이런 식으로 일단은 진행이 되는데 중국에서는 이거를 중국 정부가 다 규제를 한다라는 겁니다. 중국 정부가 이것을 다 컨트롤을 한다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요, 플러스해서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 뭐 텍스트가 좀 많기는 합니다만 제가 좀 간략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어차피 텍스트가 좀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자, 사교육 같은 경우에는요, 중국은요, 사교육을 숙제를 집에서 해오지 말라라고 합니다. 왜냐? 숙제를 내주면 학원에 가서 그 숙제를 처리를 하게 되죠. 그렇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도 학교에서 숙제를 내주면 그것을 이제 학원에서 처리를 하거나 이렇게 사교육, 과외를 받거나 학원을 다니는 이런 시스템이 보편화된 시스템인데 중국도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이거를 전면적으로 금지시켰습니다. 숙제를 아예 내주질 않아요, 여러분. 숙제는 무조건 학교에서 처리를 해야 된다. 왜냐? 밖에 숙제를 갖고 가면 학원에서 배우기 때문에 학원을 아예 금지를 시켜버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의무교육 단계 학생을 위한 학업 사교육 기관의 승인을 완전히 중단시켜 버린다. 쉽게 얘기해서 학원의 설립을 중단시켜 버리는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굉장히 조금 문제가 됐죠. 게임 산업이 중국도 굉장히 조금 발전하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주말과 공휴일 각 1시간으로 일단 게임을 하지 못하는 겁니다. 예, 2시간밖에 게임을 하지 못합니다. 우리나라와 중국과는 일단은 좀 사회 경제 체제가 일단은 좀 다르기 때문에 굉장히 조금 쇼킹하게 들으실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이렇게 중국은 각종 사업, 사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자, 여기 옆에 보시면 2021년 9월, 7월, 4월 자, 반독점법 내지 개인정보보호법 볼까요? 2020년 1월, 2021년 6월, 8월에 자, 지금으로부터 얼마 되지 않는 시간 동안 이거를 다 공표를 해서 다 지금 시행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 타이틀에 보시면 산업 규제입니다. 여러분, 산업 규제. 사실은 우리나라 같은 데에서는 굉장히 쉽게 다가갈 수 없는 그런 개념입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는 이런 산업 규제를 굉장히 심화하고 있다. 자, 그러면 중국 정부는 왜 이런 산업 규제를 하는가? 그 이유가 일단은 궁금하실 텐데요. 자, 사실은 이 알리바바를 제가 좀 예를 들어 드리면 네. 사실은 알리바바나 이런 빅테크 기업들이 잘못을 한 거는 맞아요. 그래서 무질서한 확장이라고 제가 일단은 타이틀을 걸었는데 쉽게 말씀드리면 이게 뭐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법제 체제가 굉장히 좀 잘 돼 있습니다. 저는 굉장히 잘 돼 있는 법제 체제라고 일단 생각을 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아직은 조금은 미비한 면이 있어서 어떤 개인 정보나 어떤 개인에 대한 데이터를 어떤 기업에서 활용을 한다라고 했을 때 조금 불법적으로 무분별하게 활용을 하는 면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중국 정부에서 봤을 때는 당연히 이것을 컨트롤을 해야겠죠. 그렇기 때문에 산업 규제를 하는데 사실상 산업 규제의 강도가 너무 센 겁니다. 결론적으로. 산업 규제의 강도가 너무 세기 때문에 이런 빅테크 기업이나 아니면 그 개별 기업들이 성장할 수 있는 쉽게 얘기해서 그 싹을 잘라버리는 겁니다.
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보호도 중국 정부에서 천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2022년에 여러분들이 또 하나 키워드로 아셔야 될 거는 공동부유입니다. 공동부유라는 뜻은 여러분들 뭐 딱 느낌이 오시죠? 공동으로 잘 살자라는 거거든요. 자, 이것을 위해서 중국에서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제가 뒤에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규제를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느냐? 자, 데이터 보안법 같은 경우에 이게 굉장히 조금 중요합니다. 데이터 보안법 이게 뭐냐면 국내뿐 아니라 국익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는 어떤 기업이 데이터를 갖고 있다라고 하면 중국 본토뿐만이 아니고 해외 시장에 상장된 기업까지 자기네들이 중국 정부에서 컨트롤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그래서 여러분들 뭐 뉴스에서 항생 선물 관련해서 매매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건데 디지추싱이라는 회사가 있었죠. 나스닥의 뉴욕 시장에 상장이 된 중국 본토의 기업인데요. 디디추싱이 뉴욕 시장에 상장을 하려고 하니까 중국에서 막았습니다. 근데 디디추싱은 무조건 상장을 해야 됐어요. 왜냐? 상장을 하지 않으면 그때 기업이 부도가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중국 정부의 말을 듣지 않고 뉴욕 시장에 상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죠? 중국 정부가 디디추싱에 대한 그 플랫폼을 아예 그냥 다 지워버렸습니다.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앱이나 뭐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지원을 끊었고요. 디디추싱 같은 경우에는 영업을 통해서 신규 회원을 모집을 해야 되는 이런 플랫폼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회원 자체를 다 끊어버렸습니다. 신규 가입 다 끊어버렸고요.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뉴욕 증시 상장을 했는데 그냥 자진상폐를 하게 되는 사상 초유의 일이 일단은 일어났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다? 중국이 엄청난 규제를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제가 어저께도 좀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항생이 왜 이렇게 많이 패닉셀이 났느냐에 관해서 어저께 제가 조금 설명을 드린 게 있죠. 러시아 관련된 것도 분명히 있지만 제가 어저께 타이틀로 하나 뽑아드린 게 뭐냐면 중국에 상장됐던 5개 기업들이 그 뉴욕에 상장됐던 5개 중국 기업들이 지금 상폐 심사에 들어갔다라는 내용 제가 전해드렸습니다. 규제 그리고 미중 패권 전쟁 때문에 일단은 기업들이 굉장히 많이 손해를 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100만 명 이상의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업들의 해외 상장 시에 보안심사, 그러니까 보안심사를 누가 합니까? 중국 정부에서 합니다. 100만 명 이상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에 대한 보안심사를 중국에서 하는데 중국 내 모든 기업들이 여기에 해당을 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이라는 숫자는요, 여러분들 뭐 요식적인 행위고 모든 기업들을 다 통제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키워드를 일단은 좀 알아두셔야 될 거 아까 공동부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뭐냐면 공동적으로 이제 밑바탕에 깔려 있는 노동자들까지 일단은 부유하게 만든다라는 거 이거는 그냥 키워드로만 여러분들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나중에 설명을 한번 드릴게요. 자, 규제에 관한 것. 자, 그리고 두 번째로 뭐냐면 우리가 이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일단은 그렇게 명명을 하잖아요. 기부금 문화인데 이 기부금을 중국 정부에서 거의 강제적으로 가져갑니다. 텐센트 같은 경우에는요, 1,000억 위안, 알리바바 같은 경우에 1,000억 위안을 냈습니다. 요거는 1월 기준인데요. 1위안이 한화 약 187원이고요. 지금 좀 올랐습니다. 1,000억 위안이면 약 2조입니다. 2조. 그냥 2조의 돈을 가져간 겁니다. 중국 정부에서 기부금 내라 해가지고. 그러면 기부금이 너무 많아지죠. 기부금이 너무 많아지면 어떻게 됩니까? 기업의 가치는 낮아지게 됩니다. 굉장히 간단한 얘기지만 굉장히 무거운 주제다. 자, 그래서 이런 영향 같은 경우에 주요 플랫폼 기업들의 성장세가 당연히 크게 약화가 되겠죠. 매출이 적으니까요. 그 다음에 알리바바는 3분기 순이익이 약 40% 정도 이제 급감을 했고요. 메이탄이란 그룹은 약 100억 위안의 순손실을 기록을 하게 됩니다. 이런 기업들이 계속 규제를 받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투자자의 입장이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런 기업들에 중국 본토에다 투자를 할까요? 절대 안 하죠. 자, 절대 안 하기 때문에 지금 중국 경제는 굉장히 조금 어려운 직면에 속해 있다라는 겁니다. 자, 중국과 미국 플랫폼 기업의
2021년 작년에 주가 변동을 일단은 보시면 자, 중국 플랫폼 기업이고요. 미국 플랫폼 기업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페이스북, 메타, 아마존, 알파벳, 페이팔, 마이크로소프트 지금 전부 다 올랐죠. 21년에. 자, 왼쪽에 중국 기업 보십시오. 여러분들 잘 아시는 텐센트, 메이관, 알리바바 어떻습니까? 다 내렸습니다. 굉장히 많이 성장을 할 수 있는 이런 기업들을 이제 가둬두는 겁니다. 가둬만 두면은 그나마 괜찮은데 굉장히 규제를 많이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물론 그 규제에는 이런 기업들이 좀 부정한 방법으로 기업을 성장시키는 데에 있습니다. 그거는 맞는데 규제도 어느 정도의 규제를 해야 되는데요. 이거는 뭐 거의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상상도 할 수 없는 규제를 지금 하고 있다라고 일단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굉장히 여러 가지 문제점이 일단은 발생을 하는데 자, 데이터 보안법이나 아니면 이런 이슈들로 인해서 자, 중국에서 굉장히 잘 나가는 기업들이 뉴욕에 지금 상장을 할 수가 없고 그리고 뉴욕에 상장을 했던 이런 기업들도 중국 정부의 규제로 인해서 상장 폐지가 될 그런 위험성이 있고 두 번째로 미중 무역 패권 전쟁 때문에 미국 같은 경우에는 회계 감사를 굉장히 조금 디테일하게 하죠. 현미경으로 지금 한다라는 표현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굉장히 조금 그 중국 본토의 기업들, 뉴욕 시장에 상장된 기업들에 대한 회계 감사를 굉장히 철저하게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중국 기업들은 미국에서 그리고 본토에서 굉장히 심한 압박을 받고 있다라고 일단은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여러분 2021년 12월입니다. 2021년 12월에 아까 제가 말씀드린 한 해를 정리하고 다음 해에 대한 경제 정책을 발표를 하는 중국 중앙경제 공작 회의라고 합니다. 플레임으로요. 거기에서 일단 발표된 내용이고, 자, 이런 규제들이 아직까지 당연히 살아있죠. 왜입니까? 2020년하고 2021년에 만들어진 법들이고요. 계속적으로 중국 정부는 이거는 실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뭐 결론은 나와 있죠. 2022년에도 중국과 홍콩 경제는 일단은 굉장히 힘든 상황이 될 것이다라는 것은 누구나가 다 알 수 있는 기본적 분석의 내용이죠. 이 기본적 분석을 바탕으로 해서 큰 프레임을 하방으로 잡고 그 프레임에 따라서 차트의 기술적 분석으로만 우리가 본다라고 하면 뭐 대세 하락장이다. 그리고 어떤 지점까지 열려 있다. 어떤 지점까지 내려간다라는 제 설명은 설득력을 얻게 되고 그 제가 예견드렸던 것들이 지금 다 맞아 들어간다라고 일단은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항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항생과 관련한 노란톡 질문이 있어서 바로 좀 만나보면 좋을 것 네네. 같습니다. 써니님께서 항생은 어떤 전략으로 가야 할까요? 이렇게 또 질문 보내주셨는데 네.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짧게 한번 답변 주시면 어떻게 말씀? 일단은 제가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요. 일단 무조건 매도 전략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무조건 매도 전략으로. 예, 물론 이제 단기적인 기술적 반등은 당연히 나옵니다. 아마 무조건 내려가는 주식 없고 네. 무조건 올라가는 주식 없기 때문에 단기적인 반등이 나올지언정 네. 큰 틀은 무조건 일단은 매도 쪽으로 가시면 될 것 같고요. 네. 항생 지금 홍콩 같은 경우에는 지금 네. 확진자가 굉장히 조금 많이 나와서 어저께도 말씀드렸다시피 우리나라도 지금 40만 넘었습니다. 알고 네. 계신지 모르겠는데 10시에 지금 뉴스가 떴죠. 40만 그러니까요. 넘었고 홍콩도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지금 확진자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전수조사 제가 어저께 말씀드렸죠. 네. 그래서 홍콩은 일단은 자,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일단 생각하시면 돼요. 반등에 어떤 모멘텀이 있는가? 반등의 모멘텀이 절대로 이제 보이지 않는 일단은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매도 포지션 전략 일단은 중장기적으로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시장에서는 이 러시아 제재 불똥이 중국으로도 튈 수 있다라는 그런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와 더불어서 또 러시아 디폴트와 관련한 노란톡의 질문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탕리치님께서 보내주셨고요. 다가온 러시아 디폴트 국내외 장 흐름은 어떻게 될지에 대해서 좀 여쭤봐 주셨거든요. 네네. 자, 여기 관련해서 우리 신희시연님께서도 네. 지금 노란톡으로 일단은 좀 설명을 좀 해주셨는데요. 네. 제가 일단 전체적인 설명을 일단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러시아 디폴트는 16일입니다. 16일 날 상환해야 될
자금들을 일단 러시아가 아마 상환을 못할 거다라는 의견이 지배적이고 러시아하고 우리나라하고 한 6, 7시간 정도 일단은 좀 시차가 나기 때문에 아마 내일 오후 정도 일단은 좀 될 것 같고요. 신이시연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추가 설명 좀 해주셨습니다. 노란톡에. 자, 내일 러시아가 돈을 못 갚는다고 해도 곧바로 디폴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30일에 일단은 유예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30일에 유예 기간이 있기 때문에 다음 달 뭐 15일, 16일 정도 확정이 되는데, 자, 이게 지금 30일에 유예 기간을 놨다라고 해서 뭐 아마 30일의 유예 기간을 쓰겠죠. 당연히 쓸 것인데요. 지금 제가 어저께 도표에서 보여드린 대로 러시아는 3월부터 12월까지 특히나 4월에는 3월에 갚아야 되는 금액의 3배가 넘는 금액을 갚아야 되거든요. 예. 그리고 12월까지 지금 국채 만기된 게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저께 설명드린 부분, 러시아가 국채를 발행해도 이거를 사줄 그런 국가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폴트는 기정사실화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 국내 시장의 흐름은 어떨 것인가라는 문제인데, 국내 시장도 제가 어저께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큰 충격을 받을 수 있다라고 제가 일단 전망을 합니다. 이유는 뭐냐면 1.5%밖에 안 되는 교역국임에는 맞으나, 자, 지금 보세요. 홍콩 시장 일단은 보십시오, 여러분. 홍콩 시장이 지금 패닉셀이 지금 나오고 있는, 무조건 사람들이 전부 홍콩에 대한 주식이나 이런 선물이나 상품을 일단 내다 던지고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러시아에 대한 러시아 전쟁에 대한 이유도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 어저께 제가 말씀을 드렸죠. 이탈리아가 러시아에 받아야 될 금액이 300조가 넘는다고 해요. 예. 그럼 뭐냐? 자, 러시아와 유럽은 굉장히 밀접하게 관련이 돼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자, 유럽이 러시아에 받을 돈, 유럽 나라에서 러시아에서 받을 돈을 다 못 받는다라고 하면, 자, 자기네들이 돈이 없기 때문에 어디에서 돈을 끌어와야 되죠. 어디에서 끌어오겠습니까? 아시아나 신흥국가에서 돈을 끌어오는 겁니다. 그 손실을 보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러시아가 지금 전쟁을 일으키고 러시아가 디폴트 상황으로 가게 되면 신흥국이 그래서 타격을 받는다라고 지금 계속적으로 경제 뉴스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간단한 논리거든요. 우리나라도 사실은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도 외국 자본이 지금 굉장히 조금 많죠. 외국과 기관의 자본이 굉장히 조금 많이 우리 시장에서 많이 들어왔죠. 특히나 이제 선물 시장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외국의 자본들, 그리고 환율이 지금 계속적으로 오르면서 환차손이 발생하는 이런 사정들을 보면 러시아가 디폴트 선언을 하고 실질적으로 디폴트가 되면 우리나라 경제에도 굉장히 큰 타격이 될 거라고 제가 감히 그렇게 확신을 좀 드리겠습니다. 국내 선물 차트 지금 잠깐만 좀 제가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국내 선물 차트를 보면 작년 6월 25일이죠. 6.25부터 제가 계속적인 대세 하락장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국내 선물 포인트 360포인트, 뭐 작년부터 제 방송 들으신 분들은 아마 제가 귀에 못이 박히도록 저 얘기 또 한다, 저 얘기 또 한다 하면서 들으셨을 건데 360에 우리 코스피 지수 2,700포인트 정도, 2,740포인트 정도 제가 말씀을 드렸고, 그 다음에 국내 선물 더 밑으로 간다라고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드렸습니다. 작년 10월, 11월 미국이 전고점을 찍으면서 신고가를 계속적으로 갱신을 하는 그런 좋은 장임에도 불구하고 저는 계속적으로 하방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이유는 중국과 홍콩 시장을 따라가는 패턴을 지금 보이고 있으니 이때는 미국 시장 보지 마셔라. 중국과 홍콩 시장 보시라고 계속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자, 주황색 추세선을 일단은 보시면 저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전형적인 이런 대세 하락장을 일단은 좀 보이고 있고, 자, 빨간색 박스를 일단 보시면요. 한 4개월여 360에서 380포인트 갇히면서 죄송합니다. 380포인트에서 400포인트죠. 380에서 400포인트 갇히면서 시간 조정을 굉장히 지루하게 주고 한파동 크게 밑으로 다시 간 다음에 지금은 345포인트에서 360포인트, 380포인트. 자, 345포인트에서 380포인트입니다. 345포인트에서 380포인트의 박스장을 그리는 이런 흐름을 일단은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2월 초에는 350에서 380포인트 일단은 좀 짚어드렸는데 제가 지난 주말 특강 때 한번 다시 리셋을 해드렸습니다. 가격대를요. 345포인트에서 380포인트 6월까지 박스장을 그릴 가능성 시나리오 1. 그리고 지금은 홍콩장이 사실은 이렇게 급락을 할 줄은 몰랐습니다. 물론 대세 하락장인데 하락하고 박스 그리면서 시간 조정 주고 하락하고 박스 그리면서 시간 조정과 가격 조정을 주면서 점차적으로 하락을 하는 전형적인 우리 국내 선물과 코스피 보시면 이런 전형적인 모습을 보일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사실 하락장인 건 맞는데 조금 하락의 깊이가 굉장히 좀 크죠. 자, 그래서 제가 시나리오 두 가지를 저번 주 주말 특강 때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345포인트에서 380포인트의 박스장 6월까지 이거는 변함없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시나리오는 이것을 그냥 깨고 내려가는 이런 시나리오입니다. 사실은 항생장 지금 빠지는 것 그리고 금리 인상, 러시아 전쟁을 일단은 본대라고 하면 원래는 박스장에 제가 비중을 좀 많이 뒀었는데 지금은 사실은 5대5입니다. 5대5입니다. 그래서 이번 주라도 당장 345포인트를 깨고 제가 2차 지지선을 말씀드린 325포인트입니다. 코스피 지수는 2450포인트거든요. 국내 선물 325포인트, 코스피 지수 2450포인트까지 급락을 하는 이런 장이 연출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시나리오인데요. 자, 이거는 어디를 따라가셔야 되냐면요, 여러분 나스닥장을 일단 보셔야 됩니다. 미국장을 일단 보셔야 돼요. 이유는 자, 수요일과 목요일 날 금리 인상에 대한 발표가 있죠. 그러면 금리 인상을 했을 때 통상적으로는 이게 밑으로 하방을 치는 게 맞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카드, 누구나 다 알고 있는 것들을 발표를 하게 되면 이게 불확실성, 주식에 그런 거 많지 않아요? 불확실성의 해소다. 뭐 예를 들어서 대표이사가 횡령을 저질렀는데 대표이사가 구속이 됐다라고 하면 불확실성의 해소로 인해서 주가가 급등을 하는 경우가 있죠. 이런 거랑 똑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금리 인상 발표가 0.25%로 나면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로 시장이 급등을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도 큰 프레임은 뭐다? 대세 하락장에서 이 박스장 345포인트에서 380포인트 사이에 박스장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농후하다라고 여러분들이 일단은 보시면 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그림과 큰 프레임은 뭐다? 여러분 박스장에서의 하락입니다. 아직도 저는 하락을 일단은 염두를 해두고 있고요. 아직도 하방 리스크에 대한 관점을 여러분들한테 일단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항상 큰 그림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지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